초원의 정복자 데칸의 진군이 중국의 한 곳에서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징기스칸.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정복한 정복자. 드넓은 초원을 누비는 몽골의 기마 군단에게 그 당시 무적이라는 수식어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적의 행진이 가장 먼저 멈춰선 곳이 있으니 유목민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유목민의 전쟁 방식으로는 남궁불락의 중도 성벽을 공략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몽골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좌절했던 순간이었죠. 징기스칸은 절망 대신 문명 그 자체를 흡수하여 몽골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몽골 제국을 단순한 기마 부대가 아닌 기술까지 받아들인 완벽한 정복형 군대로 만든 이 기술 진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몽골과 금나라의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초원을 통일한 징기스칸의 눈에 금나라는 거대한 먹잇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나라는 몽골이 이전에 상대했던 유목민 부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죠. 그들의 도시는 유목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단단하고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211년 징기스칸은 금나라를 향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몽골군은 먼저 금나라의 북방 방어선인 야호령으로 진격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장가구 근처에 있는 좁은 협곡으로 금나라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금나라 황제 위소왕은 몽골군을 얕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 완한승유에게 45만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이 좁은 협곡에 몰아넣도록 지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금나라 군대는 자신들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만 믿었을 뿐 지형적 특성과 몽골군의 전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징기스칸이 이끈 몽골군은 고작 10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1대 4가 넘는 수적 열세였죠. 어쩌면 몽골의 역사상 가장 무모했던 순간. 징기스칸의 선택은 예상과는 다르게 분산이나 적의 허를 찌르는 우회 공격이 아닌 몽골군 최정예 기마부대의 목숨을 건 정면 돌파였습니다. 몽골군은 1대 4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금나라 군대를 협곡의 가장 좁은 곳으로 깊숙이 유인했고 금나라 병사들이 협곡의 좁은 지형에 갇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기를 기다린 거죠. 징기스칸은 곧바로 최정예 부대를 투입하여 숨막히는 속도로 중앙을 돌파했습니다. 몽골의 역사서인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 금나라의 45만 대군이 몽골군의 돌파에 혼란에 빠져 스스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좁은 협곡을 빠져나가다 서로 짓밟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45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죠. 금나라의 역사상 가장 큰 패배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이 야호령 전투에서 몽골군은 금나라의 주력군 수십만 명을 대멸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야전 패배로 금나라는 북방의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이후 몽골군을 대적할 정규군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승리로 몽골군은 금나라의 서부와 동부 지역을 손쉽게 장악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을 사정없이 약탈하며 말 그대로 첩포화시켰고 금나라가 자랑하던 만리장성의 방어선의 견고함은 이미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강을 건너고 성벽을 유령처럼 우회하며 방어 병력에 미쳐 대응하기도 전에 후방을 완전히 붕괴시켰죠. 몽골의 자랑이었던 기동력과 날 위에서의 검술은 금나라의 평야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몽골군은 더 이상 대적할 상대가 없다고 확신했고 징기스칸은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은 정복자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행진은 바로 이 정도의 거대한 성벽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징기스칸은 야전에서는 승리했지만 당시 몽골군은 공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죠. 오직 기마전과 야전만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이 거대한 성벽은 넘을 수 없는 문명의 장벽과 같았습니다. 몽골군의 화살은 닿지 않았고 말발굽은 성벽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금나라의 역사 기록에는 당시 몽골군이 얼마나 난감해했는지 적나라하게 남아있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더 이상 저 높고 넓은 벽을 넘을 방법을 파괴하지 못하자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절박 한만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주술적 방법이었습니다. 몽골의 주술사에게 방법을 묻자 그가 전한 해법은 가축들의 피를 뽑아 성벽 아래에 뿌리는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피를 뿌리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유목민의 주술을 믿어본 거죠. 그들의 답답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성벽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역사학자 마틴 오웬스가 몽골의 역사서인 금사의 내용을 언급해서 유명해진 전술인데 그것은 엉뚱했지만 기발했던 불타는 새와 고양이 전술입니다. 몽골군은 금나라의 도시들을 약탈하며 수많은 고양이와 새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잡아온 고양이와 새들의 꼬리에 솜과 기름을 묻혀 불을 붙인 뒤 성벽 안으로 날려보내서 꼬리가 불타면서 혼비백산한 동물들이 성 안의 창고나 목조 건물로 달아나 불을 지르길 바랬던 겁니다. 이 전술은 기발하긴 했지만 고양이들이 놀라서 성벽 밖으로 다시 도망치거나 금나라 군대가 곧바로 진압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전승에는 이 고양이들이 오히려 몽골 진영으로 되돌아 몽골 진영에 불이 번졌다고도 전해지고,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지만 이 불타는 새와 고양이 전술은 유목민의 공성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죠. 세 번째 시도는 인간 방패였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전술이었죠. 몽골군은 항복한 포로들을 강제로 최전선에 밀어넣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성벽으로 돌진하게 하는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포로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면 뒤에서 화살을 겨누며 강제로 성벽 쪽을 향하게 했죠. 몽골군은 그 뒤를 따라 성벽을 올라서 공성을 시도했지만 금나라 군대의 맹렬한 공격에 포로들만 희생당했을 뿐 중도 성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야전에서는 승리했지만 견고한 중도 성벽의 공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공성 기술이 미숙했고 장기간의 포위로 인한 병력 손실과 보급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어려움 때문에 몽골은 중도성이 아닌 다른 금나라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금나라 역시 피해가 막심해지자 몽골에게 화친 제의를 하죠. 결국 몽골은 금나라의 막대한 조공을 받는 화친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단 물러났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경험을 통해 유목민의 전쟁 방식만으로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문명 국가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공성 기술을 흡수하여 반드시 정복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비록 1차 원정으로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정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일칸국의 공식 역사서 집사에는 정복지의 백성들 중에서 수공업자와 장인들을 특별히 가려내었고 그들을 한데 모아 우르투 울루스라는 특수한 부대로 편성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즉시 우르투 울루스 기술자 부대를 창설했고, 이 명칭은 길고 긴 무리라는 뜻으로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군대를 의미했습니다. 곧바로 우르투 울루스는 몽골 군대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유목민 전사들은 전장에 앞장서 싸우고 기술자들은 공성 도구를 만드는 군수 공장 역할을 맡았죠. 몽골은 이후에도 전쟁을 통해 항복한 모든 도시의 장인, 건축가, 심지어 의사까지도 강제로 모았습니다. 이 기술자들은 몽골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위로 대우받았고, 이들이 현지에서 조립하고 빠르게 운반했던 투석기는 몽골이 서방으로 진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몽골은 이 트래블셋과 함께 성벽 아래로 지하 터널을 파거나 화약의 운영법까지 흡수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군대로 진화했습니다. 몽골이 28년 동안 금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서방 정벌에 몰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수를 미룬 것이 아니라 금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력을 실전에서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28년은 몽골에게 기술의 숙성 기간이었고 정작 금나라에게는 자멸의 시간이었죠. 몽골군이 물러간 후 금나라 황제 선종은 몽골의 위협을 피해 수도를 남쪽의 개봉으로 천도했습니다. 이후 금나라는 몽골과의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진을 만회하기 위해 남송을 침공하는 최악의 전략적 오판을 저지릅니다. 게다가 금나라는 그 천도 과정마저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수도를 옮기며 금나라의 핵심 기술자들과 관리들이 대규모로 이탈했는데 이들 중 다수가 몽골로 투항해버렸죠. 금나라는 기술 인력의 가치를 전혀 몰랐지만 몽골은 이들을 우르투 울루스로 받아들이며 환대했습니다. 적의 인재까지 흡수하며 다음 복수를 준비하던 몽골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나라 황실은 기술적 정보까지 몽골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나라는 남송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못하고 국력만 소진하며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징기스칸의 후계자 오고타이 칸은 기술로 무장한 몽골 군대를 금나라로 돌립니다. 이제 몽골은 더 이상 초원의 기마 부대가 아닌 공성기술을 접목한 최강의 정복형 제국이 되었고 그들의 목표는 다시 금나라. 과연 공성기술을 무기 삼아 다시 돌아온 몽골. 그 앞에서 금나라의 성벽은 이번에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에 맞서는 금나라는 천둥을 떨치게 하는 신무기, 바로 인류 최초의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죠. 전투력에 기술력까지 추가된 몽골군, 그리고 당시 기술의 정점인 금나라. 누가 이겼을까요? 몽골과 금나라의 처절한 전투. 2부에서 이어집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